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사상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게 될 듯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이 역사적인 결정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전망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최근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 힐링 무비죠.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를 해봅니다. 충격적이고 끔찍한 뉴스가 넘쳐나는 이때 이 힐링 무비, 이 영화가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 영화를 만든 임순례 감독과의 인터뷰 보내드리겠고요. 한 주간 언론 보도 흐름 살펴보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5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제안을 전격 수락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역사적인 결정이 전해진 미국 현지 분위기,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 봅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아주 깜짝 뉴스였을 것 같은데 현지 정치권과 언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깜짝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과연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에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이 바로 결정되면서 이제 5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커진 것에 매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네. 그만큼 북한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의 주요 방송과 언론들은 이 소식을 주요 속보로 전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의 배경, 또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현안 등을 분석하면서 이제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향방에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첫 번째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북핵 문제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대화와 약속 파기 등을 반복해서 좀 신중한 입장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 회담도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핵무기 개발에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미국 의회 쪽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의회도 일단 대화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곧바로 성명을 하나 냈는데, 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래도 대북 압박을 계속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고요. 또 미국 상원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온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좀 직접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에 북미 대화를 많이 주장해 온 반면에 공화당 측에서는 압박과 제재를 강조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또 섣부른 기대를 갖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그런 분위기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중한 반응이군요. 자, 그런데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는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또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초청을 수락하고 큰 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비핵화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라고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제재 유지로 기선제압을 하려는 의도도 엿보이고요. 예. 또 백악관 고위관리도 어제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이 대북 제재 성과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위한 양보나 보상은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금은 첫 단계 대화일 뿐 협상까지는 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기대를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 같고요. 또 미국 의회도 그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해야 한다,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그동안 쭉 내왔었는데 그 전문가들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내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북한도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협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북한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사실 북한 내 도발로 남북 북미 관계가 계속 안 좋았고 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조성된 대화 국면을 살리지 않으면 다시 한반도의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무된 분위기인 것 같고, 또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북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잘 조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이어가 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함께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합의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전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랑 인터뷰하면서 북미 대화 몇 %점 점치십니까 했더니 70%라고 하셨죠? 예. 근데 그때 말한 북미 대화는 그게 정상 대화가 아니잖아요. 실무급 회담이나 뭐 네, 기껏해야 그렇죠. 고위급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북을 초청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예.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였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은 특사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비슷하게 발표를 했죠. 근데 예. 그렇게까지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조용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했더니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접근하는 바람에 김정은도 과감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도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도망갈 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아마 필살기가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필살기네요. 예. 초청이. 예.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조금 전에 들으니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섣불리 뭐 낙관했다가 나중에 틀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건 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좀 방송에서는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좀 옛날 같은 얘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네요. 운이 좋다. 그런데 뭐 북한이 합의해놓고 파기한 게 한두 번이냐. 예컨대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북한 가기로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 장관 보시기에는 이번 경우는 그것과 좀 다르다고 보신다? 그동안에 북미 간에 미북 간에 핵 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북한만 깬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 못하는데. 네. 피장파장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정보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다면 그걸 그냥 받아 쓰는 거죠. 예. 북한은 약자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렇지 않다고 억울하다는 걸 말도 못하고 해봤자 써주지도 않으니까. 예. 합의를 깬 것은 북한만으로 돼 있는데. 예. 그것만 아니라는 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 반기문 총장의 방북 문제는 북한에서 합의한 적 없어요. 개성공단 얘기 그때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날 아침에 취소를 한 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재작년에. 예. 근데 나는 그때 반기문 총장이 송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두 개가 열렸는데 거기서 연달아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아하. 방북할 사람이. 예. 북한을 쉽게 해서 자극을 한 겁니다. 네. 내가 저걸 이제 핑계로 해봐가지고 이제 거절하겠구나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거절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합의해놓고 깨진 것은 북한의 그 습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 그 합의가 깨지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한 측면도 있습니다. 방청왕들한테.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 북한 쪽도 미국 쪽도 서로 필요로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깨지는 일은 별로 없을 거로 보신다? 오히려 좀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예. 또 경제 문제 가지고 무역 관세 부과를 한 문제 가지고 EU하고는 지금 완전히 호각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NEC 그러니까 NSC에 해당하는 같은 경제 쪽의 그 최고 참모
수장도 지금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다가 또 무슨 거기도 무슨 섹스 스캔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 등 때문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 외교적 카드를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바로 그 수락은 거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한편 예. 김정은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는데 예. 작년에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에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트럼프 쪽에서는 압박에 굴복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뭐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든지 어쩌든지 일단 이제 국가 목표가 이제 핵보다는 경제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러려면은 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김정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 김정은은 국내 경제적인 문제고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예. 여기서 서로가 이렇게 빨리빨리 접근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광석화처럼 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섣부르게 빨리 질문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평양으로 갈까요? 장소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 초청을 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는 것이 도리인데, 예. 도리라기보다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응해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반면, 그러면 워싱턴으로 오라고 할 때, 김정은이, 워싱턴을 갈 수 있겠는가? 예.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호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예. 차라리 평양으로 들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3국, 제3지역 글쎄요. 개최설도 나오고 심지어 제주는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우리 쪽에서 그 경우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제주 하면 좋죠. 그러나 하하. 평양에 서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바람직할 거예요.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혹시 아베가 미국에 가는 게 트럼프한테 평양 가지 말라고 말하려고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게 물론 아베 국내 정치적 이 계산으로는 이거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계속 한반도가 좀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 무슨 전쟁 비슷한 것이 터져야 예. 자기네 그 헌법 개정에 도움이 되는 정세가 조성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평화로 갈 수 있는 조그만 기미가 보여도 그냥 아베는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개까지 해놓고 예. 아베가 와서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가면은 트럼프는 아베 부하가 되는 거죠. 아베가 네. 트럼프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건 미국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예. 미국은 미국대로 이게 필요해 서는 건데 일본의 필요를 맞춰줄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마주 앉게 될 가능성이 정말 대단히 높아졌는데 그러면 그 회담은 이른바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시작입니까? 뭐가 제일 의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자고는 합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할 거냐? 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답하겠죠. 그러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라. 이제 미국은 그렇게 요구할 거고. 예. 그러면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보이면 미국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라. 예. 어? 예.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해라. 그리고 수교도 해달라. 우리가 수교를 해주면은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 90년대 초부터 하지 않았느냐. 알면서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서로 이제 밀고 당기다 보면 그럼 좋다. 네. 그럼 각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예. 그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예. 그게 육자회담입니다. 그렇죠. 네. 육자회담을 여는데 이런 몇 가지는 북한이 행동으로 먼저 의지를 보이고 미국도 행동으로 그런 평화협정이나 수교까지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육자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식의
어떤 합의가 예. 나오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근데 통상의 경우는 이제 그런 정도 뭐 육자회담 재개 합의 정도까지는 보통 그냥 고위급 회담 정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지나가고 나서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그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거 좀 톱다운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네. 네? 위에서 해가지고 밑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이 육자회담에서도 빨리빨리 속도를 내라. 그래서 내 업적을 하나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할 것 같고. 예. 그러면 미국 관리들도 어쩔 수 없죠.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풀어야 되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미국이 해달라는 거 웬만하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 다 해주고 빨리빨리 이 문제 풀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전속결로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변화 전망해도 될까요? 너무 이렇게 빨리 글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예. 그러나 이것이 무슨 1, 2년에 될 일은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6, 7년 이상 걸릴 과정이라고 봐요. 예. 이 핵 폐기, CVID를 최종 목표로 내놓았는데, 미국 쪽에서.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 비핵화를 하려면은 이제, IAEA가 계속 평양에 살면서. 사찰을 다 해야죠. 사찰을 해야 되고. 예. 그때 또, 확인하는 국제 무슨 회의 열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다시 그 검증하는 또 합의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알겠습니다. 회담해야 되고. 네. 시간이 좀 걸리죠.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긴 시간 걸리겠지만 빠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워낙 굵직하고 큰 뉴스입니다만 우리 코너가 코너인 만큼 국내 정치 선거에 미칠 영향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요. 남북 정상회담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물론 제대로 성사가 된다는 전제하에서요. 왜 그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5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5월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5월 말이라면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6월 13일이에요. 네. 2주 전입니다. 예. 4월 하순에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날짜는 안 박혔지만은 예. 한 달 동안 흐름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쭉 이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그 후속 조치 어쩌고 저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예. 1차적으로.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3번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번 있었죠. 2번 있었고 이번 하면 3번째가 되는 이번이 거죠. 3번째죠. 예. 그리고 남북 이슈는 사실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예. 앞서 2000년, 2007년 2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은 당시 여권에게 선거에만 보자면 별로 실익이 없었어요. 2000년 16대 총선 사흘 앞두고 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발표됐는데 당시 야당으로 쫙 결집을 했거든요. 오히려 보수 결집. 예. 새천년 민주당이 패배를 했고 2000년 정상회담은 대선 2달 전이었는데 2007년. 네. 기억들 하실 텐데 대선 때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좋고 나쁘고 이야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땐 또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워낙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명박 후보한테 뭔가 이제 흠집이 나지를 못했고 정동영 후보 북한에도 갔다 오고 김정일 만난 사람인데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예. 결집도 하고 역결집도 하고 북한 변수의 경우에는 보수 쪽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진보 쪽 역결집 흐름 몇 번 짚어봤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침몰 이후에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당시에 약진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긴 그러네요. 네, 진보 쪽으로 가면은 보수 쪽 역결집이
있었고 네. 그리고 대북 관계 개선이 마치 한미 동맹하고 뭔가 좀 배치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보수였겠지. 그렇죠. 참여정부 그렇죠. 때 보면은 남북 관계 괜찮아지면서 부시 정부하고 계속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도 직접 나선다. 그럼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좀 상실감 같은 것 때문인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상당한 버팀목으로 생각했어요. 네. 제 기억에 보수 집회에서 성종이 등장한 게 아마 이때쯤부터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게요. 예. 우리 뭐 진보적 정치자들 많으실 텐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상당수 이제 뭐 민주 진보적인 이런 분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뭐 마음의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인터넷상에서는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아주 극우적이고 보수적 이미지를 보이다가 완전히 그 구도를 깨고 있는 그런 그럼요. 거네요. 자, 처음에는 우리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 뭐 저렇게 됐지만 우리 뭐 트럼프가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 네. 뭐 선제 타격할 것처럼 보일 때 환호하는 분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그런데 그 뒤에 가만 보면은 막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친한 것 같고 무역은 충돌이 있지만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를 뭐 압박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예. 트럼프 정부가.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국기가 보수 집회에 등장한 게 저는 이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김정은까지 만나겠다. 그렇죠. 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특사단을 만나자마자 그거 좋은 이야기다. 예. 바로 결정을 했어요. 예. 백악관 앞마당에다가 우리 정의용 실장 당신이 브리핑하시오. 그렇죠. 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이거 선거용이라고 비판도 할 수 없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미국을 어떻게 비판해요? 지방선거용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물론 제가 오늘 좀 흐름을 보니까 아주 강경하게 보수적인 분들은 미국도 돌아섰다. 우리가 뭐 진짜 우리 편이 없다. 이렇게 격앙하시던데 예. 중도 보수 내지 일반적 보수파들은 이 흐름을 미국도 보증하는구나. 공화당 그렇군요. 정부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말의 의구심 같은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선거에서는 이 영향이 아주 클 겁니다. 네. 남북정상회담 게다가 이어서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하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네, 청주대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 씨가 사망해 네티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 조금 전 속보를 막 떠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인이 밝혀졌나요? 네, 정확한 사망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정. 네. 경찰 출석 앞두고 있었죠? 네, 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자체 종결됩니다. 간단히 이번 사건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지난달 20일이었죠. 조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첫 폭로글이 나왔습니다. 이후 조 씨 측에서 명백한 루머라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는데 추가 폭로가 잇따르자 일주일 만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었는데요.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묻는 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내용의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고인이 된 만큼 인신모독적인 말은 삼가자는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니까 일단 명복을 빌어야죠.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보물 1호 흥인 지문이 방화로 소실될 뻔한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문화재 관리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누가 불을 지르려고 했다면서요? 네, 현장에서 체포된 피해자는 40대 남성 장모 씨인데요. 오늘 새벽 2시쯤 흥인 지문 담벼락을 넘어가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꺼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벽에 그름은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답니까? 네,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홧김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숭례문 화재 참사 그게 10년 전인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지난해에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북 경주에 있는 첨성대 국보 아닙니까? 예, 예. 네, 만취한 대학생들이 한밤중에 첨성대
첨성대에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체포된 적이 있었죠. 예. 네, 숭례문 참사 이후에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걸 보면 문화재 관리 체계, 특히 이원화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 숭례문을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는 있지만 흥인지문이랑 동묘, 창의문, 문묘 이런 보물 4개를 포함한 문화재 26개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문화재 관리 수준이 여전히 너무 허술하다. 철저히 관리하라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그래야죠.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캐나다 의사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연봉을 삭감해달라는 청원 활동을 벌여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월급을 깎아달라고 청원한다고요? 네. 이유가 뭐예요? 퀘벡주 의사들의 임금이 올해부터 해마다 1.4%씩 인상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게 퀘벡 전문 의료인 연합회 그리고 주 정부 간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퀘벡주 의사들이 간호사와 병원 사무직 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의사의 임금만 올릴 수는 없다. 이건 공공의료 시스템에 반하는 결정이다라면서 연봉 인상을 취소하라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지금까지 7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한 네티즌은 지난번 광화문 광장에서 들고 일어났던 의사들 보고 좀 배워라 이런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번 광화문 광장 들고 일어난 의사가 무슨 말이에요? 지난해 말 서울 대한문 앞에서 의사 3만 명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네. 네, 문재인 케어가 뭐냐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의사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의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는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캐나다 퀘벡주 의사들 배워라.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힐링 무비다. 이런 찬사를 받고 있는 리틀 포레스트. 혹시 보셨나요? 지금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개봉 2주차 주말에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했어요. 아마도 지금처럼 충격적이고 끔찍한 세태에 관객들이 이런 힐링 무비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멋진 영화를 만드신 분이 바로 임순례 감독이십니다. 게다가 얼마 전 문을 연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공동대표도 맡게 되셨다고 하셔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임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 아셨어요? 기대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을 타겟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주 관객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의외로 나이 드신 중장년층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예. 또 40대 엄마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각자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20, 30대는 아무래도 뭐 취업이라든지 현재의 불안한 미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건드려 주니까 예. 좀 같이 공감대가 큰 것 같고요. 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예전에 그 시골이나 자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40대 주인공의 엄마 역을 맡은 문소리 씨 나이 되는 분들은 또 밑으로는 자기 자녀를 생각하고 자기 딸 생각하고 네, 또 위로는 또 엄마를 생각하고 그래서 또 뭐 20대 관객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친구들도 많고 네. 모녀 관객도 꽤 많고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요즘처럼 이 충격적이고 끔찍한 세태에 이런 힐링 무비를 보고 싶어 하나 보다라는 해석을 제 나름대로 덧붙였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예. 사회적인 어떤 세태에 좀 반작용인 부분도 있고 또 한국 영화가 그 너무 또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게 많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뭐 사람을 많이 죽이고 뭐 예. 너무 매일 폭력하니까 조금
덜 자극적이고 좀 덜 폭력적인 영화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분들 정보를 접하고 계시겠지만 일본 만화가 원작이고 일본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고 그냥 한 젊은 여성이 아까 소개한 것처럼 불안한 미래에 떨다가 고향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1년 보내는 뭐 그런 영화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모두가 내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여성들도 그렇고 그 젊은 여성들을 둔 부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자연이나 뭐 아이를 어떻게 키운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거기 이제 엄마 역을 맡은 그 문소리 씨가 아이를 그 김태희 씨가 맡은 그 혜원이를 어떻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지 그 키우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런 네.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교육에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육을 엄마가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렇죠. 거기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이게 다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는데 이 영화가 좀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영화 의성에서 찍으셨다고요? 예, 의성하고 군위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군들인데요. 네. 네, 의성하고 군위에서 찍었어요. 어떻게 의성까지 가시게 됐어요? 이게 이제 사계절을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사계절 차이가 제일 뚜렷한 데가 사실 강원도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눈도 예. 많이 오고. 예. 근데 이제 강원도를 가보니까 뭐 웬만큼 경치가 좋은 데는 다 관광지화 돼 있고 뭐 펜션이나 아니면은 뭐 그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와서 시골의 맛이 좀 안 나고 카메라에 딱 그냥 자연을 잡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군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집이 좀 약간 시골집 느낌이 났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맞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원주택이나 뭐 그 모던한 주택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들판이나 뭐 이렇게 과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나야 되는데 강원도는 아무래도 좀 뭐 벼농사라든지 과실농사가 다양하진 없죠.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점점 찾아서 내려가다가 뭐 충청도 지나서 전라도 갔다가 다시 경상도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컬링이 이게 전이죠? 영화 짝 찍은 거는. 그렇죠. 저희가 뭐 헌팅 다녔을 때는 2016년 뭐 늦가을이었으니까 네, 뭐 컬링은 뭐 상상도 못할 때였죠. 컬링 인기가 혹시 관객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성이 요즘에 이제 뭐 핫한 지역인데 영화까지 네. 거기서 찍었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영화를 감독 맡아달라는 제안을 딱 받고 처음에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이제 제안을 하신 제작자가 이 영화 일본 영화를 보고 엄청나게 힐링을 받았대요. 네, 본인 스스로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뭐 처음에는 사실 힐링을 주고 싶었다는 느낌보다는 한국의 시골을 통해서 한국의 사계, 한국의 자연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알리고 싶다. 예, 사실 예. 도시에서는 너무 이렇게 자연을 접할 기회도 없고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영화가 너무 점점 자극적이고 예, 폭력적이고 네, 블록버스터 위주로 장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 뭔가 이렇게 영화라는 게 꼭 그렇게 뭐 폭력적일 필요는 없는데 조금 작고 뭐 이렇게 조용한 잔잔한 영화지만 또 관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으니까 좀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겹쳐진 거죠. 힐링과 조용하면서 한국의 자연도 소개하고. 네. 이 영화에 김태리, 유준열 두 주인공이 나오고 또 강아지도 주인공으로 하나 나오죠. 김태리, 유준열을 캐스팅한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일단 이제 20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녀 배우 중에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진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이제 김태리, 유준열 씨가 딱 제 프레임 안에 들어왔고요. 네. 뭐 시골에서 좀 살아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의 자연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사실 뭐 감독이 어떤 배우를 특정 배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딱 캐스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아니죠. 네, 예. 더군다나 두 배우는 굉장히 모든 감독들이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들인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시나리오를 되게 좋게 봐서 이제 사실 배우한테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찍어야 되고 그렇죠. 그 1년 동안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지도 못하고 다른 영화 출연할 때도 뭔가 이렇게 뭔가 역할을 다른 걸 갔다가 또 와야 되고 예. 쉬다가 또 그 역할을 이어서 해야 되고 사실 예. 그리고 또 예산이 뭐 이렇게 개런티를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조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합류를 해줘서 또 이 두 배우들의 어떤 인지도나 어떤 호감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네. 편안하게 선택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배우들한테 굉장히 고맙죠. 네, 특히 뭐 둘 다 핫한 배우입니다만은 아가씨 1987 등등으로 정말 핫한 김태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예산에 뭐 1년 내내 물론 뭐 중간중간 그 간격이 있긴 합니다만은 찍어야 되는 그런 영화 본인이 응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딱히 어떤 워딩으로 한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인터뷰 하는 거를 보니까 네. 시나리오를 보고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시나리오를 되게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김태리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유준열 씨보다도 더 부담이 컸었을 게 이제 완전히 그걸 이끌어가는 그렇죠. 주인공이잖아요. 사실 예. 아가씨와 1987은 대배우들 속에서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였지만 이건 사실 자기가 혼자 그걸 이끌어가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인 배우로서도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용기 있게 과감하게 선택을 해줬고, 예, 그게 또 관객분들하고 또 잘 좋은 지점에서 만난 것 같아서, 예, 저는 뭐, 뿌듯하죠. 네. 아까 우리 영화가 점점 자극적, 폭력적, 블록버스터 위주로 흐르는 거에서 이런 영화도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다. 영화의 어떤 다양성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고, 영화의 내로 말하면 그렇고, 감독께서 이 사회를 향해 이 영화로 뭔가 말하고 싶었다.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말하면 젊은 친구들이 좀 저희 뭐 조카들이나 아니면 뭐 영화 할 때 젊은 스태프들 보면 20대, 30대 이렇게 보면 되게 좀 짠한 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예. 이제 기성세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좌절하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또 뭐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또 자기들이 또 물론 잘 찾아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 안에서도 또 자기의 어떤 행복과 어떤 성취감을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 그렇지 못하고 너무 좌절감이 심한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었어요. 예, 어떤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지금의 시간을 잘 보내면 또 훨씬 편안한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 그걸 우리 인물들을 통해서 좀 위로를 해주고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이 좀 그득해야죠. 뭐 좀 속된 표현이지만 똥배짱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런 걸 좀 줄 수 있습니까? 이 영화가? 이 영화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고 때로는 실패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또 그걸 겪어내는 사람들이나 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고 자기가 또 자기 자신에게 또 편안한 마음을 선물할 수 있는 너무 막 마음을 들들 볶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간들도 의미 없는 시간들은 없으니까 조금 느긋이 지켜보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뭐 그런 정도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힐링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뭐 영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른바 성폭력 문제로 들들 볶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뭐 이 정도인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이제 각계각층에서 뭐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전체 각계 뭐 어느 예외 없이 모든 계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뭐 매일매일 밝혀지는 것들이 정말 충격의 연속이고 그리고 사실 그 피해자들이 고통을 얘기할 때 그거를 듣고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그 듣는 우리들도 이렇게 힘드는데 말하는 그분들은 얼마나 또 그런 고통들이 10년, 20년 되어 오신 분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회에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도 한편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과거에 어떤 뭐 안보나 뭐 어떤 북한의 위협을 예로 들어서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했듯이 지금 뭐 이게 공작이라느니 아니면 진보 진영을 뭐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여성들에게 이렇게 야만적으로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행해졌다라는 걸 다 준엄하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꼭 이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물길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계가 유독 더 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글쎄요. 그거를 뭐 영화계의 어떤 인사들이 정말 심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영화계 전체가 유독 심했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심했다. 저는 그렇게.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여기에 공동대표를 맡으셨어요. 이건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사실은 지금 뭐 미투 운동이나 이런 운동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1년 전부터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꼭 굳이 뭐 성폭력 영화계 내에 일어나는 뭐 성폭력 사태뿐만이 아니라 사실 영화계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어떤 비율이나 중요도가 사실 되게 미미하거든요. 아, 그렇죠. 영화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산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배우로 치면 꼭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배우들도 사실 여배우가 출연할 만한 영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르 영화에서 뭐 액션 활극을 하는 그런 영화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성 배우, 여성 감독 혹은 또 그런 분들은 장르 영화나 블록버스터 공세 속에서 좀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고 여성 스태프들은 또 노동 환경이나 또 뭐 결혼이나 육아 이런 것들이 또 장애가 되기도 하고 다시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어느 분야나 힘들긴 하지만 영화는 좀 더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여성 영화인들의 어떤 노동 환경, 성평등에 한참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개선해 볼까.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랑 저희 여성영화인 모임이랑 1년 동안 준비를 했던 기구고요. 이번에 이제 3월 1일 날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태로 봐서는 이 이름만 딱 들으면 성폭력 문제 대처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건 한 부분이고. 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영화인들의 어떤 의식 성평등에 관한 의식 조사도 많이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던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이 터져서 저희 기구가 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기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요? 일단은 이제 지금 아무래도 성폭력 문제가 가장 사회에 뜨거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들을 어떻게 돕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영화계 내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혹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한 2작품 정도 지금 시나리오 이제 쓰고 있고 캐스팅이 좀
진행이 되면 이제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작품입니까 이번에? 한 작품은 아직 그 좀 외부에 공개하기 좀 예, 예. 어려운 작품이고 한 작품은 그 화가 이중섭의 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순례 감독이 그리는 이중섭 선생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리틀 포레스트의 임순례 감독 함께 만났습니다. 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융진이 부른 걷는 마음 함께 듣죠. 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은 참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리도 두 가지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에 출석을 하는 이 과정을 들어보시겠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검찰이 소환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진 출석한 거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일정을 정해서 소환 절차를 밟기 마련인데요. 네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이 오늘 오후 3시 40분께 연락을 해서 5시에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통보해 왔다는 겁니다. 예. 검찰은 일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좀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절차가 있는데도 안희정 지사가 굳이 스스로 직접 나온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사 받았나요? 지난 6일 날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김지은 씨는 고소한 상황인데 오늘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아, 오늘? 그렇습니다. 예. 김지은 씨 측은 안희정 전 지사의 일방적 출두 통보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와 행동의 태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발언한 내용들을 쭉 보면 피해자에게 어떤 입장을 표명한 내용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난이 또 쏟아지겠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대변인을 통해서 구두논평을 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연구소 사무실 증거를 인멸하더니 뜬금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검찰 소환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준비가 덜 됐다는 걸 알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은 도리를 다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모로 논란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조사 어디까지 될지 한번 또 봅시다. 또 뭐 오늘 두 가지 소리 듣는다고 그랬죠? 또 나는 뭡니까? 배현진 MBC 전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에 오늘 공식 입당을 해서 환영 행사도 열렸는데요. 예.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정식 인사 통보도 받지 못한 채로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땅히 올렸어야 할 마지막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회사 모처의 조명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파업에 반대했던 제 동료 언론인들은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부당한 일들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대한민국을 일궈온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 이를테면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시장경제 이럴 때 얘기하는 이 자유라는 가치가 지금 파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느꼈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신이 이런저런 피해자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명기구 창고에 가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MBC는 이 공간을 미발령자들이 대기하는 곳이다. 이 상암 MBC 미디어센터 6층의 보도본부 사봉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책상과 전화, 멀티탭, 랜선 등의 어떤 사무기구와 함께 파티션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조명기구 창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사실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오늘 배현진 씨와 더불어서 이 길환영 전 KBS 사장 역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네. 여기도 좌파 진영에 의한 언론 장악으로
인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이 차단된 상황이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공천 확정이 된 건가요? 이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MBC 기자가 질문을 한다. 이런 이유로 환영 행사를 급하게 끝내버려서 확실한 답을 이제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단 배현진 씨가 아직 결정되기 없다는 게 팩트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언론은 배현진 씨의 경우에는 서울 송파을, 길환영 전 사장은 충남 천안 갑의 전략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현진 씨의 경우에는 이 송파을에 특별한 연고가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 원래 이제 지역구 의원이었던 최명길 전 의원이 MBC 출신이다. 뭐 이런 연관관계 이외에는 이게 뭐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요. 이건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도 입장을 밝혔죠? 언론 노조는 자유한국당이 두 사람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위선이다라면서 특히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언론 노조가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언론 장악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돕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통해서 이 폭로가 보도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 보도자료로 반박을 했는데요.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른 곳이 여의도 렉싱턴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일에 그 호텔에 간 일이 없고 또 검찰의 강제 구인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꼼수다 멤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등의 여러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폭로를 한 당사자를 만날 그럴 기회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입장 표명이 좀 늦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전 정권들에 의해서 이제 정치적 음모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미투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자신을 언급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미투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레시안에는 추가 보도도 또 나왔죠?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당시에 여러 가지 심경을 주변인들에게 전한 기록 그리고 당시의 정황을 함께 경험한 친구들 뭐 이런 증언의 내용이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나온 상황인데요. 예. 이 중에 한 명은 정봉주 전 의원이 보낸 문자를 실제로 같이 보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이나 기록들은 이제 2012년 초에 작성되거나 나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서 나온 폭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실 공방이 예상되네요. 그렇습니다.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무슨 논란이 있죠? 어떤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이런 폭로가 이제 나왔던 건데요. 오늘 아침에 직접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다만 그 여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애초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오영환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박수현 전 의원의 해명은 거짓이다. 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10년 동안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박수현 전 의원의 전 배우자도 나왔는데 이런 이제 오영환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 이를 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또 해서 화제였습니다. 네. 또 이혼 사유도 애초에 알려진 생활고 문제가 아니라 불륜 뭐 이런 문제였다라는 얘기도 이제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전 대변인 측은 이거는 거의 정치 공작에 가까운 어떤 사실 왜곡이라면서 어떤 또 추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겠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큰 뉴스였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25%, 10%의 고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을 했죠. 단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두 나라가 지금 관계가 돼 있는 나프타 협상을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을 나쁘게 대해왔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달 초부터 이 미국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요. 요구의 핵심은 한국을 캐나다, 멕시코처럼 규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철강 수입 국가 중에 캐나다, 브라질에 이은 지금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또 예외 조치에 포함된 캐나다가 1위, 멕시코가 4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요구를 관철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북미 대화 국면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어떻게 연결되죠? 이번 조치가 이제 무역 확장법에 근거한 것인데 예.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 통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관세 조치에 포함된 이 국가와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이 된다면 철강 규제 철폐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대목이 이제 포고문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 등의 안보 라인들을 만나서 철강 규제에 좀 예외국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일단 이 안보 라인들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 이런 답을 이제 일단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요즘에 이제 안보 라인이 아니라 무역 통상 라인의 경우에는 좀 강경파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좀 변화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죄송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요구대로 오는 14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정두원 전 의원 등은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후 수사와 재판은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판단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짜 조정해달라고 하더니 14일 날 가겠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더군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이 미국을 방문한 우리 또 특사단이 네네.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까지 이제 막 전해져서 국면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네네. 우리 대북 특사단 방북 관련 보도 네.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이걸 좀 분석해 보신다고요? 네. 대북 특사단이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인 7일부터 8일 양일간 주요 일간지의 남북 합의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죠. 네. 예. 보도량이 중앙일보는 이틀 동안 20건, 한국일보는 30건, 대부분 20에서 30건 사이였습니다. 예. 각 신문사마다 주요 면에 그러니까 거의 일면에 대북 특사단의 보고 내용을 다뤘고요. 사설과 칼럼도 모두 게재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 지난해 발표한 베를린 구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5대 정책과 4대 실천 과제에서부터 평화올림픽의 상징이 된 평창올림픽까지 문재인 정부의 일관되고 끈질긴 대북 접근법이 결국에 이렇게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국내는 물론 외신들도 문 정부가 이뤄낸 성과라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적절히 진단을 했습니다. 예. 제목들을 좀 보면 한겨레는 사설 남북 정상회담과 북의 비핵화 의지 표명 여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경향신문은 사설 문 대통령 성의의 놀라운 결단으로 화답한 김정은에서요. 합의 결과에 대해서 남북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국일보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사설 한반도 정세 가를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 비핵화 입장이라고 네. 보도를 했고요. 동아일보도 판문점 정상회담 비핵화 파격 합의 김정은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요. 이번 합의는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넘는 파격적 합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향, 한겨레, 한국, 동아. 네. 주로 이제 긍정적 칭찬 평가. 네네. 그럼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일단 조선일보는 남북 합의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7, 8일 양일간 남북 합의와 관련된 보도를 모두 분석해서 대북 특사단의 행보와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룬 경우를 뽑아봤습니다. 예. 그 결과 조선일보는 총 27건의 보도가 있었는데 예. 이 중에서 13건 그러니까 48.1%에서 대북 특사단의 행보와 남북 합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도 총 보도 20건 중에서 8건 그러니까 40%에서 부정적으로 서술을 했어요. 네.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이 13건의 제목들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부정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예. 북 체제 보장 비핵화 한다는데 미북 대화 해봐야 한다. 이게 예. 3월 7일 제목이고요. 예. 김정은은 한미 훈련 진행한다고 했다는데 진행 이해한다고 했다는데. 진행 이행한다 했다는데 북 매체는 계속 훈련 재개 절대로 용납 못한다. 예. 3월 7일 기사 제목이고요. 예. 사설 제목은 한국민은 북핵 인질에서 벗어나는 건가 또 속는 건가. 아하. 이게 사설입니다. 그리고 칼럼 제목도 잘못된 보고가 나라를 그르쳤다라는 제목이 있고요. 김정일이 말한 비핵화 유후는 3대에 걸친 기만술이라는 제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대충 내용들이 떠오르네요. 예, 그렇죠. 조선일보 사설 한국민은 북핵 인질에서 벗어나는 건가 또 속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요. 네. 남북 특사단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등의 표현으로 인색하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북의 비핵화 언급엔 진심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는가라고 예. 물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닥친 것은 핵과 미사일이라면서 이번 합의로 한국이 북핵 인질에서 벗어나는 길이 마침내 열릴 것인지 아니면 25년간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북의 기만 전술에 말려들 것인지는 국민에게 달려있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 중에서 눈에 띄는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선우정 칼럼이라고 네. 잘못된 보고가 나라를 그르쳤다라는 칼럼입니다. 뭘 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거는 대북 특사단을요.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파견된 조선 통신사에 비유한 것입니다. 예. 북한을 당시 일본에 비유한 거죠. 그러면서 북한의 목표,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한국을 미국행 길잡이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과 핵 담판으로 미국을 묶고 그 다음 한국을 먹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 북이 남측을 향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 비애를 느낀다. 길잡이를 잘하면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는 망상에 가까운 해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야말로 전형적인 남북 합의에 대한 재뿌리기 논조였습니다. 예. 중앙일보도 뒤지지 않는데요. 박보균 칼럼 젊은 영도자는 뒷짐을 지었다라는 3월 8일 기사였습니다. 네. 박보균 대기자는요. 북한의 전향적 자세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남북 합의 성과 자체를 깎아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이 남측을 향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에 대해서 곱씹어보면 불길하다. 한국인 다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등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 또 김정은의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공존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악몽, 한민족의 재앙이라고 부정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네. 네.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뭐 합의 뭐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또 이들이 어떻게 쓸지 참 궁금해지네요. 예, 그렇죠. 내일 네. 아침 신문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뭐 또 다른 보도의 특징 짚을 게 또 있나요? 예, 또 있는데요. 예. 그 7일 중앙일보 칼럼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칼럼이긴 한데 굉장히 기사처럼 크게 한 전면을 차지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눈살 찌푸리게 한 특사 5인방의 김정은 앞 깨알 메모였는데요. 네. 대북 특사단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가 김정은 접견 시 특사단에 지나친 깨알 메모, 특사단 사진 촬영 때 북측 결례 논란, 깜깜이 보도와 부실 브리핑, 김정은, 김여정 남매 감싸기식 대응 지적,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과도한 의미 부여 이런 내용을 꼽았습니다. 예. 이 칼럼을 24면 대부분을 할애해서 편집을 했고요. 칼럼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특사 5인이 5명이 모두 깨알 메모를 하는 장면이 북한 언론에 나와서 선전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리고 특사단이 사진을 찍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뒷짐진 자세와 사진 배경이 부적절했는데 이를 쉽게 간과했다라고 예. 지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오버하거나 성과에 집착하는 태도는 피했으면 한다거나 김여정의 청와대 방문에 이어 김정은 면담 때는 우리 국민은 이들 남매의 육성 하나 접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신비주의 전략을 우리 정부가 거드는 모양새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이런 칼럼을 내놨습니다. 좀 비굴하게 응했다 이런 식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예. 이 칼럼에 굉장히 큰 사진과 이렇게 그 그래픽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굉장히 부각하는 네. 그런 이미지도 담았고요. 예. 조선일보는 또 대북 확성기 마식령 스키장 관광 면소로 손색 없어라는 3월 7일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예. 대북 특사단 관련 보도가 대부분인 5면에 배치된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 체제 비판과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준 것이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김정은에 대한 직접 비판은 줄어들었고 대신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비판받는 마식령 스키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물론 앞으로 북핵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참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우려해야 할 점도 많죠. 하지만 극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좀 전환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할 걸 평가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유독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좀 못마땅한 게 많은 것 같다. 네. 그래요. 오늘 언론 비평 이 정도 하고 예. YTN이 총파업 벌써 37일째라고요? 네네. 이거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많아서. 네네. 저도 KBS, MBC 정상화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여러 번 다뤘는데요. 자주 소개해 주셨어요. 네, YTN 얘기를 너무 안 해서 오늘은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YTN도 한참 파업하고 뭐 하다가 정상화 된 걸로들 알고 있는데. 네. 예. 언론노조 YTN 지부, 이제부터는 YTN 노조라고 할게요. 예. YTN 노조가 지난해 12월 28일 선임된 최남수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37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5일 YTN 이사회가 최남수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이사를 YTN 사장으로 내정
내정했고요. 12월 28일에 주총을 거쳐서 선임이 됐습니다. 예. 당시 최 사장 내정 이전에 노종면 해직 기자가 서류 심사에서 이례적인 0점을 받으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노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최 사장이 선임이 된 거죠. 네. 이후 YTN 지부는 최남수 사장 반대 투쟁에 돌입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다가 2월 1일에 80%에 달하는 찬성률로 총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최남수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은 이사회, 주주총회 절차상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남수 사장이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남수 사장이 자신의 선임을 조건으로 노조와 합의했던 사항을 모두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찬양 논란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또 트위터 성희롱 등 여러 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머니투데이 방송 재직 시절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그 개인 자질 논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첫 번째 노사 간 합의 파기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합의를 했는데요? YTN 노조는 최남수 사장이 내정자로 결정된 직후에 반대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주주총회로 정식 선임되기 전까지 최남수 사장과 협상을 진행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적폐청산, 보도국 독립,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YTN 경영진 보직 보류 등 개혁안을 요구했습니다. 주주총회 직전인 12월 27일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네. 최남수 사장이 반대하던 적폐청산 위한 독립기구 신설, 그리고 9년간 3년 이상 보직 간부를 했던 분들은 보직 자격을 보류한다. 그리고 보도국 독립보장 등이 모두 합의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로써 노조도 최 사장 선임에 합의를 하고 취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취임하고 안 지켰다? 네. 취임 이후에 합의를 휴지 조각 취급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예. 노조는 12월 24일 협상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고 녹취록에는 최 사장이 보도국장 해직자 중에 한 명 미루어 짐작하시면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노조가 구성원들은 보도국장 내정자는 지난 지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고 답하자 다시 최 사장이 그런 뜻을 담아서 공개 요청해달라. 그러면 회사가 답을 3일까지 드리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만 들어봐도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서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 사장은 노종면 보도국장에 대해서 여지는 줬지만 확정은 안 했다면서 보도국장 재내정 합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여지는 줬지만 확정은 안 했다. 네. 예. 그리고 이후에 노조의 불리한 소문에 노 기자가 답하지 않으니 언론관이 의심된다라는 등의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노조는 격분했고 특히 노 기자의 카톡방에까지 거론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네. 지금 노사가 지금 첨예하게 계속 대립되는 상황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 사장이 노조와 합의한 9년간 3년 이상 보직 인사 임명 자격 보류 조항에 반하는 사람을 또 다시 최근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불거졌고요. 또 한 번 합의를 파기했는데요. 예, 그렇죠. YTN 노조는 합의 파기 파문이 일었던 1월 5일부터 출근 저지 투쟁을 비롯해서 최남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고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총파업을 진행 중인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노조는 최남수 사장은 출근 저지 투쟁이 시작되자마자 로펌을 물색하고 한 달도 되기 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면서 이명박 정부보다 더하다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는 최 사장 측 행보에 대해서 지난해 말 9년 만에 해직자 복직으로 봄을 맞이했던 YTN이 지금 혼돈에 빠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포커스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도 직접 나선다? 그럼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좀 상실감 같은 것 때문인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상당한 버팀목으로 생각했어요. 네. 제 기억에 보수 집회에서 성족이 등장한 게 아마 이때쯤부터일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게요. 예. 우리 뭐 진보적 정치자들 많으실 텐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상당수 이제 뭐 민주 진보적인 이런 분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뭐 마음의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인터넷상에서는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아주 극우적이고 보수적 이미지를 보이다가 완전히 그 구도를 깨고 있는 그런 그럼요. 거네요. 자, 처음에는 우리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 뭐 저렇게 됐지만 우리 뭐 트럼프가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 네. 뭐 선제 타격할 것처럼 보일 때 환호하는 분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그런데 그 뒤에 가만 보면은 막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친한 것 같고 무역은 충돌이 있지만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를 뭐 압박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예. 트럼프 정부가.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국기가 보수 집회에 등장한 게 저는 이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김정은까지 만나겠다. 그렇죠. 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특사단을 만나자마자 그거 좋은 이야기다. 예. 바로 결정을 했어요. 예. 백악관 앞마당에다가 우리 정의용 실장 당신이 브리핑하시오. 그렇죠. 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이거 선거용이라고 비판도 할 수 없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미국을 어떻게 비판해요? 지방선거용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물론 제가 오늘 좀 흐름을 보니까 아주 강경하게 보수적인 분들은 미국도 돌아섰다. 우리가 뭐 진짜 우리 편이 없다. 이렇게 격앙하시던데 예. 중도 보수 내지 일반적 보수파들은 이 흐름을 미국도 보증하는구나. 공화당 그렇군요. 정부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말의 의구심 같은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선거에서는 이 영향이 아주 클 겁니다. 네. 남북정상회담 게다가 이어서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하죠. CBS 김용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네, 청주대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 씨가 사망해 네티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금 전 속보를 막 떠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인이 밝혀졌나요? 네, 정확한 사망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정. 네. 경찰 출석 앞두고 있었죠? 네, 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자체 종결됩니다. 간단히 이번 사건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지난달 20일이었죠. 조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첫 폭로글이 나왔습니다. 이후 조 씨 측에서 명백한 루머라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는데 추가 폭로가 잇따르자 일주일 만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었는데요.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묻는 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내용의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고인이 된 만큼 인신모독적인 말은 삼가자는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니까 일단 명복을 빌어야죠.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보물 1호 흥인 지문이 방화로 소실될 뻔한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문화재 관리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누가 불을 지르려고 했다면서요? 네, 현장에서 체포된 피해자는 40대 남성 장모 씨인데요. 오늘 새벽 2시쯤 흥인 지문 담벼락을 넘어가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꺼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벽에 그름은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답니까? 네,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홧김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숭례문 화재 참사 그게 10년 전인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지난해에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북 경주에 있는 첨성대 국보 아닙니까? 예. 네, 만취한 대학생들이 한밤중에 첨성대에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체포된 적이 있었죠. 예. 네, 숭례문 참사 이후에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걸 보면 문화재 관리 체계, 특히 이원화된 시스템 시작되면서 조성된 대화 국면을 살리지 않으면 다시 한반도의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유된 분위기인 것 같고 또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북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잘 조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이어가 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함께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합의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전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랑 인터뷰하면서 북미 대화 몇 %점 점치십니까 했더니 70%라고 하셨죠? 예. 근데 그때 말한 북미 대화는 그게 정상 대화가 아니잖아요. 실무급 회담이나 기껏해야 그렇죠. 고위급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북을 초청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예.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였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은 특사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비슷하게 발표를 했죠. 근데 그렇게까지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조용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했더니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접근하는 바람에 김정은도 과감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도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도망갈 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아마 필살기가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필살기네요. 예. 초청이. 예.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으니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섣불리 낙관했다가 나중에 틀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건 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가 좀 방송에서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좀 옛날 같은 얘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네요. 운이 좋다. 그런데 북한이 합의해놓고 파기한 게 한두 번이냐. 예컨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북한 가기로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 장관 보시기에는 이번 경우는 그거가 좀 다르다고 보신다? 그동안에 북미 간에 미북 간에 핵 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북한만 깬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 못하는데. 네. 피장파장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정보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다면 그걸 그냥 받아 쓰는 거죠. 예. 북한은 약자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지 않다고 억울하다는 걸 말도 못하고 해봤자 써주지도 않으니까. 예. 합의를 깬 것은 북한만으로 돼 있는데. 예. 그것만 아니라는 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 반기문 총장의 방북 문제는 북한에서 합의한 적 없어요. 개성공단 그때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날 아침에 취소를 한 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재작년에. 예. 근데 나는 그때 반기문 총장이 송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두 개가 열렸는데 거기서 연달아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아하. 방북할 사람이. 예. 북한을 쉽게 해서 자극을 한 겁니다. 네. 내가 저걸 이제 핑계로 해봐가지고 이제 거절하겠구나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거절하더군요. 그러니까 합의해놓고 깨진 것은 북한의 그 습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 그 합의가 깨지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한 측면도 있습니다. 방청왕들한테.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 북한 쪽도 미국 쪽도 서로 필요로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깨지는 일은 별로 없을 거로 보신다? 오히려 좀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예. 또 경제 문제 가지고 무역 관세 부과를 한 문제 가지고 이유하고는 지금 완전히 호각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NEC 그러니까 NSC에 해당하는 같은 경제 쪽의 최고 참모 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사상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게 될 듯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이 역사적인 결정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워싱턴 노종민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전망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최근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 힐링 무비죠.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를 해봅니다.
충격적이고 끔찍한 뉴스가 넘쳐나는 이때 이 힐링 무비, 이 영화가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 영화를 만든 임순례 감독과의 인터뷰 보내드리겠고요. 한 주간 언론 보도 흐름 살펴보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5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제안을 전격 수락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역사적인 결정이 전해진 미국 현지 분위기,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 봅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아주 깜짝 뉴스였을 것 같은데 현지 정치권과 언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깜짝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과연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에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이 바로 결정되면서 이제 5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커진 것에 매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네. 그만큼 북한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의 주요 방송과 언론들은 이 소식을 주요 속보로 전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의 배경, 또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현안 등을 분석하면서 이제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향방에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첫 번째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북핵 문제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대화와 약속 파기 등을 반복해서 좀 신중한 입장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 회담도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핵무기 개발에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미국 의회 쪽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의회도 일단 대화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곧바로 성명을 하나 냈는데, 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래도 대북 압박을 계속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고요. 또 미국 상원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온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좀 직접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에 북미 대화를 많이 주장해 온 반면에 공화당 측에서는 압박과 제재를 강조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또 섣부른 기대를 갖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그런 분위기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중한 반응이군요. 자, 그런데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는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또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초청을 수락하고 큰 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비핵화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라고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제재 유지로 기선제압을 하려는 의도도 엿보이고요. 예. 또 백악관 고위관리도 어제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이 대북 제재 성과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위한 양보나 보상은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금은 첫 단계 대화일 뿐 협상까지는 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기대를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 같고요. 또 미국 의회도 그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해야 한다,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그동안 쭉 내왔었는데 그 전문가들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내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북한도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협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북한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사실 북한 내 도발로 남북 북미 관계가 계속 안 좋았고 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해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육자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식의 어떤 합의가 어영했는가. 알겠습니다. 근데 통상의 경우는 이제 그런 정도 육자회담 재개 합의 정도까지는 보통 그냥 고위급 회담 정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지나가고 나서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그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거 좀 톱다운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네. 네? 위에서 해가지고 밑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육자회담에서도 빨리빨리 속도를 내라. 그래서 내 업적을 하나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할 것 같고. 예. 그러면 미국 관리들도 어쩔 수 없죠.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풀어야 되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미국이 해달라는 거 웬만하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 다 해주고 빨리빨리 이게 문제 풀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전속결로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변화 전망해도 될까요? 너무 이렇게 빨리 글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예. 그러나 이것이 무슨 1, 2년에 될 일은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6, 7년 이상 걸릴 과정이라고 봐요. 예. 이 북핵 핵폐기 CVID를 최종 목표로 내놓았는데 미국 쪽에서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 비핵화를 하려면은 이제 IAEA가 계속 평양에 살면서 사찰을 다 해야죠. 예. 사찰을 해야 되고 그때 또 확인하는 국제 무슨 회의 열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다시 그 검증하는 또 합의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알겠습니다. 회담해야 되고 시간 좀 걸리죠.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긴 시간 걸리겠지만 빠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워낙 굵직하고 큰 뉴스입니다만 우리 코너가 코너인 만큼 국내 정치 선거에 미칠 영향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요. 남북 정상회담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물론 제대로 성사가 된다는 전제하에서요. 왜 그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5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5월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5월 말이라면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6월 13일이에요. 네. 2주 전입니다. 예. 4월 하순에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날짜는 안 박혔지만은 예. 한 달 동안 흐름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쭉 이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그 후속 조치 어쩌고 저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3번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번 있었죠. 2번 있었고 이번 하면 3번째가 되는 이번이 거죠. 3번째죠. 예. 그리고 남북 이슈는 사실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예. 앞서 2000년, 2007년 2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은 당시 여권에게 선거에만 보자면 별로 실익이 없었어요. 2000년 16대 총선 사흘 앞두고 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발표됐는데 당시 야당으로 쫙 결집을 했거든요. 오히려 보수 결집. 예. 새천년 민주당이 패배를 했고 2000년 정상회담은 대선 2달 전이었는데 2007년. 네. 기억들 하실 텐데 대선 때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좋고 나쁘고 이야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땐 또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워낙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한테 뭔가 이제 흠집이 나지를 못했고 정동영 후보 북한에도 갔다 오고 김정일 만난 사람인데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결집도 하고 역결집도 하고 북한 변수의 경우에는 보수 쪽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진보 쪽 역결집 흐름 몇 번 짚어봤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침몰 이후에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당시에 약진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긴 그러네요. 네, 진보 쪽으로 가면은 보수 쪽 역결집이 있었고 그리고 대북 관계 개선이 마치 한미 동맹하고 뭔가 좀 배치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보수 역결집. 그렇죠. 참여정부 때 보면은 남북 관계 괜찮아지면서 부시 정부하고 장도 지금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또 무슨 거기도 무슨 섹스 스캔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 등 때문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 외교적 카드를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바로 그 수락은 거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한편 김정은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는데 작년에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에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쪽으로 가야 됩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압박에 굴복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든지 어쩌든지 일단 이제 국가 목표가 이제 핵보다는 경제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러려면은 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김정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 김정은은 국내 경제적인 문제고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예. 여기서 서로가 이렇게 빨리빨리 접근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광석화처럼 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섣부르게 빨리 질문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평양으로 갈까요? 장소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 초청을 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는 것이 도리인데, 예. 도리라기보다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응해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반면, 그러면 워싱턴으로 올라올 때, 김정은이, 워싱턴을 갈 수 있겠는가? 예.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호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예. 차라리 평양으로 들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3국, 제3지역 글쎄요. 개최설도 나오고 심지어 뭐 제주는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우리 쪽에서 그 경우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뭐 제주 하면 좋죠. 그러나 하하. 평양에 서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바람직할 거예요. 네.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혹시 아베가 미국에 가는 게 트럼프한테 평양 가지 말라고 말하려고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게 물론 아베 국내 정치적 이 계산으로는 이거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계속 한반도가 좀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 무슨 전쟁 비슷한 것이 터져야 예. 자기네 그 헌법 그 개정에 도움이 되는 정세가 조성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평화로 갈 수 있는 조그만 기미가 보여도 그냥 그 아베는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렇게 그 국제적으로 공개까지 해놓고 예. 아베가 와서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가면은 트럼프는 아베 부하가 되는 거죠. 아베가 네. 트럼프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건 미국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예. 미국은 미국대로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일본의 필요를 맞춰줄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그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마주 앉게 될 가능성이 정말 대단히 높아졌는데 그러면 그 회담은 이른바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시작입니까? 뭐가 제일 의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자고는 그 합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 비핵화를 할 거냐? 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답하겠죠. 그러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라. 예. 미국은 그렇게 요구할 거고. 예. 그러면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보이면 미국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라. 예. 어? 예.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해라. 그리고 수교도 해달라. 우리가 수교를 해주면은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 90년대 초부터 하지 않았느냐. 알면서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서로 이제 밀고 당기다 보면 그럼 좋다. 네. 그럼 각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예. 그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예. 그게 육자회담입니다. 그렇죠. 네. 육자회담을 여는데 이런 몇 가지는 북한이 행동으로 먼저 그 의지를 보이고 예. 미국도 행동으로 그런 평화협정이나 수교까지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